예결위의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 질의에선 추경 규모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첫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보수력 특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하는 등 외연 확장 행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4명의 후보들은 지역 일정과 공약 발표, 언론 인터뷰 등을 소화하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의도 스피커. 보수 책사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통합 행보와 국민의힘 내 후보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방안을 제시한 배경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종합정책 질의를 통해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예결위는 대형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세부 방안을 점검하고 추경 규모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을 통해 대형 산불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대부분이 농업을 하는 고령층인 만큼 규모가 작더라도 당장 생활이 가능한 임시주거 형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부모 세대 어르신들, 당신이 당신 입으로 내 불편하다라고 말씀 안 하시는 분들 아침 저녁으로 챙겨볼 수 있는 그 시스템 빨리 구축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노후화된 헬기 교체와 임대주택 지원, 농작물 피해 보상 등의 조속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12조 2천억 원의 추경 규모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정도 규모로는 경기 회복에 역부족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안 처리를 언급하며 추경 증액에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 추경이 4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길동 추경입니다. 디폭 추경입니다. 찔끔 추경입니다. 고집불통 추경입니다. 이 예산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15조, 20조 원을 더 추가할 여력이 우리 경제에 지금 있습니까?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국채시장이라든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아마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선 출마론이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내란 수계와 함께 저질렀던 지난 3년간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이것을 감추기 위한 쇼가 아닌가, 아니면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밖에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재무 통상 협상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새 정부의 본격적인 협상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익의 관점에서 신속한 협상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견을 보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과의 통상협의는 국익의 관점에서 진행 중이고 협상을 중단하는 건 국익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보수 대표 원로 정치인을 선대위에 영입하며 중도 보수 확장 행보에 본격 나섰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당내 논쟁 지점이 있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DJP 연합으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 묘역까지 참배했습니다. 후보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강조한 이 후보의 중도 보수 끌어안기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이념과 진영 문제는 미뤄두고 민생 살리기와 통합에 국민적 에너지를 모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민생을 개선하는 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몫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가 다 가능하죠. 소위 공과가 다 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 후보는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 작은 차이들을 넘어서서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국민의 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것, 이게 대통령이 할 일일 겁니다.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엔 보수 진영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했습니다. 이번 영입 또한 중도 보수층을 포괄하기 위한 거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 이 후보가 가장 먼저 챙긴 업종은 반도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SK하이닉스를 찾아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가 경제는 결국 기업 활동으로 유지된다고 강조하며 미국 관세 정책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를 주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통합과 성장을 강조한 이재명 후보. 비명계는 물론 중도와 보수층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내일 2차 컷오프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오늘도 바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와 단일화 이슈는 여전히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2차 경선 최종 결과를 하루 앞두고 정책과 비전을 알리는 데 주력한 국민의힘 후보들. 김문수 후보는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해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과 LNG, 방산, 원전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협상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기업의 상속세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가업 상속을 할 때는 상속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국방정책을, 안철수 후보는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 핵 억지력을 보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전과 세종, 충청을 AI와 반도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와 단일화 논의에 대해 후보들은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정말 좋은 분이 계셔서 이재명을 이기고 지금 이렇게까지 판을 만들어 놔놓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 안 하면 이상한 판이 되는 거죠. 안 후보는 한 대행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출마할 경우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출마를 하신다고 하면은 반 이재명 전선에 함께 가담해서 한동훈 후보는 승리에 자신 없는 후보가 단일화를 조건으로 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패배주의 아닌가요? 한편 내일 2차 경선 결과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당 대선 후보가 됩니다. 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가 3차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취가 관심사였습니다. 민주당은 측근인 손영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정무위에 불참하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SKT의 유심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고를 막을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 임박설이 돌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취가 국회 정무위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무위에 불출석하자 위원장에게 손 실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와 관련된 행보처럼 보입니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무단으로 정무위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좀 용납이 안 됩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SKT 유심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을 꼬집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신고, 지연, 축소 보고 책임 회피가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거 점검하고 체크하는데 좀 소극적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23년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그 전에 비해서 과징금이 전체 매출의 3%까지 부과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어서 근래에는 이제 과징금 부분이 그 전에 비하면 조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되는 페널티가 여전히 약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한편 정무위에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홈플러스 대주주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 요구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지난 주말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9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아내면서 당 후보로 이제 최종 확정이 됐는데 호남에서도 높은 득표율을 기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출연했을 때 이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권, 광주, 전북과 전남에서 어떤 득표율과 또 투표율을 기록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호남에서 2박 3일 이 숙박 유세까지 했던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하는 동시에 53.67%라고 하는 나쁘지 않은 투표율도 이끌어냈습니다. 이 앞서서 순회 경선을 끝낸 다른 지역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요. 지난 20대 대선 경선 때 이 광주 전남에서 56.2% 또 전북에서 53.6%의 이 투표율을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다라는 평이 내부에서 나옵니다. 네. 특히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경쟁을 했었던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이 후보가 전북에서 54.5% 또 광주 전남에서 47% 정도를 득표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많이 지지율을 올린 셈입니다. 네. 하지만 우려도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선방했다고는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이기도 했고요. 네. 또 20대 대선 경선 호남 투표율의 55.2%나 이번 경선 전체 평균 투표율인 60%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누적 투표율을 기록한 이 89%라는 수치는요. 그동안 이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역대 최고 대선 경선 득표율입니다. 지난 1997년 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기록했었던 78%를 10%포인트 이상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네. 이는 지난 대선 이후 3년 동안 이 후보의 지지층이 대거 입당하면서 당원 구조가 좀 개편이 됐고 또 2차례 연속 대표를 연임하면서 민주당 내 이재명 체제가 견고해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89%라는 기록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까지 넓혀봐도 18대 대선 당시 당내에 맞수가 없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3% 득표율을 넘어서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예상된 상황이었고 또 이제 당내 경선이었기 때문에 점잖게 치러졌다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종 국민의힘 후보와 만나게 되는 이제 본선 상황이 되면 서로 견제의 톤이 이번과는 많이 달라지겠죠? 네, 이재명 후보 어제 후보로 선출된 직후 수락연설에서 이 모든 국민의 후보를 자처하면서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미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소화해왔던 이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14번이나 이 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 전통적인 지지층은 확인을 했지만 중도층, 무당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필요한 이재명 후보가 이 중도를 노린 정책이나 일정을 거듭 보여줄 가능성이 점쳐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이 후보는 오늘 이승만, 박정희 등 이 보수 계열의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로 이 당 대선 후보로의 첫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 묘역까지 찾아가는 것은 중도, 보수로의 확장 등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은 행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어 오후에는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서 AI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열고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도 보수에 대한 이야기도 재차 강조하면서 윤여준
선대위원장 선출이 또 오늘 오전에 많은 회자가 됐었네요. 다음 국민의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경선 중이긴 하지만 한덕수 단일화 방안이 계속해서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4명의 후보들이 단일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좀 의견 차이, 방법론 차이가 이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스권 지지율을 뚫어야만 하는 이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들은요, 하나같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해야 한다면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일화 방식이나 구체성 또 이에 대한 발언의 톤을 분석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의 이 박수영 의원은 최근 기자들에게 콘클라베식 합의의 가능성을 거론을 했습니다. 네. 이 김문수 전 장관이 최종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 또 가능하다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까지 함께 모여서 교황을 만장일치로 뽑듯 콘클라베식으로 합의를 해서 최종 후보를 단일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반면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단일화 토론을 2번 하고 원샷 국민 경선을 하겠다라면서 이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한 번의 여론조사로 후보 단일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이재명 후보와 1대1로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비교하는 게 공평하지 않냐라고 제안을 하면서도 홍 전 시장이 제안한 2차례 토론회 후 원샷 국민 경선 방식에 대해서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 반면 이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필요는 하지만 지금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가장 보수적이고 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제 조금 전까지 국민의힘 2차 경선 당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이제 진행이 됐었고, 이제 어제 모바일 투표가 완료됐고, ARS는 이제 오늘 밤 10시에 완료가 되는 상황인데, 여러 그 여론조사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과반 투표자가 나오기보다는 최종 2명으로 추려져서 이게 결선을 치를 거다 이런 전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경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투표가 이틀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내일 발표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지만 네. 아닐 경우 이 1, 2 득표자가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이 최근 여론조사들의 결과를 보면 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이 3강 구도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3명 중에 누가 더 이 50%가 들어가는 당원들의 표를 이끌어낼 것이 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경선 이유를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협조적일 것인지, 혹은 누가 더 탄핵 후 파면까지 가는 흐름에서 경쟁력 있게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고심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이 한 캠프의 관계자는 우리가 조금 더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 대화를 잘 이끌어낼 수 있다라면서 장점으로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이 과반이 넘는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찬탄과 반탄이 한 명씩 최종에 올라가게 될지, 또 당원들의 표심이 2차 경선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그 결과를 놓고 캠프들은 여러 해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슈픽 서환한 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토요일부터 몽골을 공식 방문 중입니다. 우 의장은 몽골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와 회담하며 양국 간 경제와 기후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박 5일간의 몽골 방문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지난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몽골로 출국한 우 의장. 이번 몽골 공식 방문에서는 몽골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와 회담하며 양국의 경제와 인프라 협력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우 의장은 오흐나 후렐수후 대통령 등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서는 광물자원 부국으로 불리는 몽골과의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진출 등을 주제로 실질적인 경제 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우 의장은 다슈잭베 아마르 바야스 갈랑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에 우호적인 협력 기반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특히 그린벨트 사업을 통한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양국 의회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양국이 함께하는 몽골의 숲 사막화 방지 식수 행사에도 참여해 양국 간 기후 협력을 다져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동행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5.18 국민주권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이후 개헌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향후 개헌 논의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영상 개회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세력에 저항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이란 문구를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글로벌 자산시장 주요 2개국을 목표로 가상자산 관련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당 하나의 은행 계좌만 연동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기하고 현물 ETF 도입,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과 토큰 증권 발행 법제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대선 후보 직속에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사회민주당이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행안위가 정당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소위로 직회부하는 등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야5당 원탁회의 공동선언문의 정신을 위배하고 대통령 탄핵을 위해 함께 싸운 광장의 시민들을 배신하는 거라면서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색 홍보전입니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 세대를 겨냥한 대선 주자들의 온라인 소통이 활발합니다. 이 가운데 특색 있는 홍보 방법들도 눈에 띄는데요. 먼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이재명 후보. 공식 유튜브에서 일명 제마제로 출격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아재인데 아재라고 적어주셨어요. 잼대로 꼭 넣어야 됩니다. 그냥 아재하면 안 돼요. 네. 누가 앞에 먼저 하지? 제가 가겠습니다. 자, 월 200만 원 백수 대 월 600만 원 직장인. 하나, 둘, 셋. 백수도 백수. 아, 이거 들어가네. 나도 이거해. 나 살 만큼 살았어. 최근엔 연예인들과 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방식인 무물 컨셉으로 소탈한 질의응답 시간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 경선 과정에 있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또한 특색 있는 영상 경쟁이 치열한 분위기입니다. 보세요. 이거. 오구구구. 아, 얘 생각 한번 보세요. 이거 봐. 얘는 막 날파라 우리 아니. 네, 온라인에서 화제인 지하철 밈 영상을 패러디해 자신을 부각하는 콘텐츠를 올린 홍준표 후보는 유행하는 영상 제작을 통해 친근함을 강조하는가 하면 한동훈 후보는 기존의 딱딱했던 이미지와는 달리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소개하는 등 소탈한 모습을 노출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고난 극복 내컥만화라는 주제로 연재에 나선 안 후보 측은 코로나19 의료봉사와 탄핵 소추안 표결 등 중요한 순간마다 소신에 따른 결정을 내렸던 안 후보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공약 홍보에 문수툰을 이용했습니다. 또 고령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운동 쇼츠를 올리면서 건강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가장 젊은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아날로그 감성에 다가선 모습입니다. 자필 손편지 형식의 대통령 예비후보 홍보물 10만 부를 발송한 건데요. 진심을 다해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기회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라면서 발송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화제석을 잡기 위한 기발한 홍보 아이디어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후보들의 노력이 표심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의도 스피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는 6월 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로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누적 득표율이 89.77%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14번 언급을 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께서 이제 당내 상황이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선출의 의미, 누적 득표율 90%에 육박하는 득표율, 통합을 강조한 그 의미 좀 짚어볼까요? 네, 그 89.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은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 필승 후보를 뽑아서 반드시 내란을 종식시켜달라는 국민들의 또 당원들의 열망이 투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수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투표를 해서 나온 결과이고 비밀투표 결과인데 우리가 지지율을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당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결집됐다는 것이고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수치를 만들어준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또 윤석열의 여전히 영향하에 있는 검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돼서 활개치고 다니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전격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습적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런 작태를 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이고 그만큼 원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한 것이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선노동당의 득표율이고 또 총통 추대식 경선이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의 날을 세웠네요. 이재명 후보께서 대선 후보에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선의의 경쟁을 해서 국민들께 선택받을 수 있도록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입니까? 네. 네. 더 얘기하면 안 좋은 얘기가 나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 첫 행보를 좀 볼까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꼽아보자면 오늘 국립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요.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했는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도 참배를 했고 박태준 전 총리 묘역에도 역시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책사 윤여준 전 장관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이렇게 밝혔는데 호준석 대변인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중도를 넘어서 보수에까지 영향력을 좀 미치려고 하는 행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에 2007년이었을 겁니다. 네. 칠레에 이제 방문을 해서 그 네. 동포 간담회가 있었어요. 가는 데마다 이제 대통령들이 동포 간담회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이승만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토지 개혁에 대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나는 독재자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토지 개혁이 그게 전 세계적인 업적이고 그것이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말을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이제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는 서로 이제 엇갈리지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심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다 이제 공감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런 진심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통합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서로 화해도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뭐 가신 건 뭐 잘하신 일 같은데 후보가 가신 건 잘하신 일 같은데 네. 저게 진심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건 다 믿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선거 끝나면 또 갈까? 계속 갈까? 거기에 대한 판단도 아마 국민들이 하고 계시겠죠. 표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자꾸 이제 우클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왼쪽 가지고서는 21세기의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자꾸 오른쪽을 넘보는데 오른쪽이 옳은 노선이라면 오른쪽 후보를 선택하시겠죠, 국민들께서. 보수 후보를 선택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자꾸 정치인이라는 건 자기의 가치와 자신들의 이념과 그걸 가지고 국민들께 당당하게 말하고 그걸로 선택받는 건데 그게 자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걸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자꾸 그러니까 우클릭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박경미 대변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네, 우리나라 그 산업화에 있어서 1등 공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박태준 전 총리 묘소 참배한 거는 정말 잘 하신 일이고, 그다음에 윤여준 전 장관님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는 그분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또 특히 최근에 보수 언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정규재, 조갑재 이분들도 또 손을 맞잡고 이렇게 해서 반계엄, 반내란 빅텐트를 좀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언론인 두 분도 합류하기로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면담을 하셨고 뭐 뜻을 네. 같이 한다고 이렇게 밝히셨기 때문에 뭐 글쎄요 저희가 반계엄 빅텐트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오실지 아니면 뭐 외곽에서 지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뜻을 모으셨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호준석 대변인께서 이제 우클릭 말씀을 하셨는데 기치는 그냥 실용입니다. 실용이고 그것이 뭐 좌든 우든 정말 필요한 민생에 도움이 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취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계엄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정말 극한의 분열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어떤 그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 또 김동연 후보 쪽 분들도 모시면서 진영 그러니까 그 큰 그런 정말 그 메머스 그런 선대위를 꾸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뭐 대선에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고 집권을 하시게 된다면 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널리 인재를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상황을 이제 살펴보면 내일 결선행 2명이 이제 압축되고 5월 3일에 최종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되는 시나리오인데 물론 이제 내일 50% 이상 득표자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최종 후보가 바로 나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단일화 관문도 이제 남아 있긴 한데 결선행 이제 티켓을 최종 이제 누가 줄지 좀 여쭤보겠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내일 발표인데 오늘 이제 ARS가 이제 밤 10시에 끝나게 되는데 내일 발표에까지 좀 막판 변수가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최종 2명에 오를지 네. 제가 여기서 이제 2명의 이름을 얘기하면 듣는 분들은 즐거우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선관위 대변인이고 그렇죠. 예. 또 사회도 보셨고 이제 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네. 지금 예측 불허인 것 같습니다. 진짜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저는 그게 민주정당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경선을 치르고 서로 뭐 격렬하게 막 토론도 벌이고 그런데 누가 될지 잘 모르겠고
이게 정상적인 민주적인 정당의 경선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토론회하는 것들의 유튜브 이제 그 조회수가 네. 저희가 상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2차 경선의 경우는 이틀 전인가 사흘 전 봤을 때도 200만 뷰가 훨씬 넘었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경선은 250만 뷰 네.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많고 시청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률도 그 시간에 이제 종편 방송에서 TV에서 그 시사 정치 프로그램을 하던 시간인데 네. 그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다 방송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시지만 뉴스하는 프로그램 뉴스 시간에 라이브 이 토론회 방송했을 때 그게 시청률이 더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가지고 한 장면 한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얘기고 그런 것이 이제 그 치열했었던 그 토론이 과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지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일 어떻게 나올지. 막판 변수를 뭐 딱히 꼽을 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토론이 첫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서로 좀 조금씩 입장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들이 그 부분도 아마 중요한 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 3시간 한 30분 정도 남았네요. 이제 그 투표 시간이. 알겠습니다. 그 상대당 국민의힘 경선 과정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시고 2강까지 한번 예측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예능의 형식을 차용해서 관심을 끌어보려고 한 건데요. 그 밸런스 게임의 경우는 이제 경박함만 드러냈고 또 후보들 간의 인신공격이 난무하면서 수준 이하였다고 저는 박절한 평가를 할 수밖에는 없고요. 그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해서 조기 대선을 가져온 정당이라면 어떤 처절한 자기 반성 그리고 진지한 정책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생략된 채 희희낙락하는 게 맞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단일화가 이제 기정사실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경선이 예선, 마이너리그이고 단일화가 어떤 본선 뭐 메이저리그가 되면서 좀 그 지금 경선에 물론 조회수는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좀 빨간불이 켜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참 이 내란과 절연을 해야 되는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등장으로 계속 그 계엄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도 참 비극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2강 혹시 예측은? 2강이요? 글쎄요, 찬탄, 반탄 후보가 한 분씩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좀 해봤는데요. 앞으로의 그 대선 시나리오를 조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대선 출마 초읽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뭐 사퇴를 하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정대철 헌정회장과 만난다라는 소식에 있어서 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일각의 관측대로 개헌과 통상을 마무리 짓고 나서 임기 단축으로 1년 뒤에 사퇴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1년 뒤에 사퇴요? 1년 뒤 사퇴?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니, 중앙일보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거론되는 시나리오 중에 이제 하나인 것 같죠. 네. 어떤 뭐 신빙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서 한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저는 저희 당이 경선 치열하게 치르고 있고 3일에 이제 후보가 선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저희 당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까지도 한덕수 대행의 그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은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그 지지율이 왜 이렇게 이 정도 유지가 될까에 대한 것은 이제
세 개 정도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개헌 이슈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관리자로서 안정적인 그렇게 하면서 개헌은 이제 필요하다. 지금 체제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계속 실패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한덕수 대행 뭐 그런 그 등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상 전쟁 이 속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와서 지금 맡겨야 되는데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이제 그런 그 공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심각한 사법 리스크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럼 재판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럼 면죄부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중대한 범죄 혐의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그 의문 부호들 속에서 자 그러면 그게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미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예컨대 한덕수 대행이 뭐 3년이든 뭐 임기를 좀 줄여서라도 그럴 가능성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것들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단일화라는 것이 무슨 아주 우리가 처음 들어본 어색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2002년 노무현 정봉준 후보 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단일화가 그때 처음 있었던 거고 2011년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역시 민주당 후보는 박영순 후보가 뽑혔어요. 근데 박원순 후보라는 시민 후보가 나오면서 또 단일화를 해서 박원순 후보가 나갔어요, 선거에. 그래서 당선이 됐죠. 뭐 지난번 최근에는 서울시장 후보 때 저희 당의 이제 오세훈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역시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미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국무총리였잖아요. 어떤 오욕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와 궤를 같이 한 분이 좀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후한무치하게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이 저는 정말 참 믿어지지가 않고요.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할 때 보면은요,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맞대응하지 않겠다. 아니, 통상 협상을 하면서 맞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국익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겠다는 말인지, 나 이렇게 순순하게 할 테니 나를 간택해줘, 점지해줘, 이런 구애 사인인지 저는 정말 굴욕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최상목, 안덕근 장관이 이제 협상을 하고 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 어떤 협상의 틀만 마련을 해라 그랬는데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A게임, 그러니까 최선의 제안을 가지고 왔다. 도대체 어떤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갔는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본인의 출마를 위한 레버리지를 위해서 어떤 국익을 다 갖다 바친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들고요. 최상목 부총리도 이런 말을 했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기를 바란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에둘러서 비판을 했는데요. 최근에 한덕수 권한대행 보면 미군 부대 가고 명성교회 가서 예배 보고 영남 호남 전국을 활보하고 다니고 그거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다 사전선거 운동인 것이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50여 년 동안 행정관료로 이제 꽃길을 걸어오신 분인데 꽃가마 태워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거 꽃상여 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관료로서의 근육과 정치인으로서의 근육은 많이 다른데 이 정치의 링 위에 올라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권 후보라면은 어떤 공적 마인드를 갖고 자기 서사가 있는 어떤 헌신의 그런 기록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공직에 있다가 좀 공직에서 좀 쉬게 되면은 법인카드와 관용차 쓸 수 있는 김앤장에 가서 또 뭐 변론도 해주고 하다가 또 공직하다가 또 김앤장 가고
이런 행태를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로 살아오신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뭐 고향 바꾸기 논란도 있고 2000년 마늘 파동 때는 이면 합의를 숨겼다는 그래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사임했던 그런 적도 있고 또 먹튀 논란의 론스타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2013년 일왕 생일에 또 갔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정말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는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제 며칠 전에 했던 전격적인 계엄 사과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국민의힘 산하의 싱크탱크 이제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과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지원해주기 위한 거 아니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우개에 나선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 원장의 계엄 사과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떤 의미로 보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지지율을 떠받쳐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저희 당 후보에 대한 비판보다 한덕수 대행 얘기가 나오면은 다른 분들 다 똑같습니다. 2배, 3배 이상 더 이제 비판을 하세요.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우리 당 후보가 더 올라갈 건데 한덕수 대행 정말 무섭나 봐요. 한덕수 대행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저는 모르겠고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윤희숙 원장 그거 같은 얘기인데 자 보십시오. 저희 국민의힘은 사실은 비상계엄에 1도 관여가 된 바가 없죠.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거기 실행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대 책임,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과하고 반성했죠. 권영세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다 사과했었던 겁니다. 또다시 이제 윤희숙 원장도 정강 정책 첫 번째 연설에서 당 연설에서 또 사과하고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헌재 결정문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 대통령의 계엄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명시했지 않습니까? 제1 책임자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래서 파면됐어요. 제2 책임자를 꼽자면은 이재명 대표인 거죠. 이재명 후보인 거죠.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마디 사과했습니까? 한마디 유감 표명을 했습니까? 탄핵을 30번 발의해가지고 9명이 다 9대0 다 기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유감 표명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한덕수 총리가 거기에 두 번째 책임자다. 그 사람이 왜 나오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다시 돌려오려고 해도 돌려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는 것이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미래 세대, 미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책임, 거기까지 공동 책임에 있었던 민주당 이재명 같은 그런 후보가 또 내가 집권해가지고 하겠다. 당도 1인 독재로 만들었고 국회도 1인 독재로 만들었는데 이제 나라까지 1인 독재로 만들겠다. 그것은 절대로 막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네. 단호하게 톤이 상당히 비분관계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가셨는데 네. 여의도 연구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해명, 네. 뭐 사과 이제 발표를 한 거는 좀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계엄 사과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었고 물론 쌍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님도 이제 12월 말 1월 초에 사과의 말씀을 하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는 더 공식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게 되는 것은 사실 윤석열 지우기를 하려는 국민의힘에게는 역작용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얼굴을 보면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이 어른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 이재명의 어떤 구도를 더 공고화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인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찬탄 후보는 산토끼는 잡을 수 있지만 집토끼를 못 잡고
반탄 후보는 집토끼를 잡고 산토끼를 잡을 수 없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제 양쪽 토끼를 다 잡는다. 근데 저는 사실은 어떤 기회주의자의 끝판왕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쪽 토끼를 다 놓치는 필패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조선일보에 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 이제 아마 흘린 얘기 같은데 이재명 정권의 등장으로 성장이 멈춘 나라로 전락할 위기를 막기 위해서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이렇게 그 정당한 논리를 대셨던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 이 위기 속에 있고 민생이 파탄나고 이제 급기야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될 분이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이런 이야기를 그쪽 캠프 쪽에서 흘렸다는 것이 참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게 북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통상 협상할 때 미국이 A 게임 갖고 왔다라고 한 거 그것은 미국이 제일 그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조선업 협력이지 않습니까? 그 카드였다는 것이 이제 그 다 이제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이 그 맞대응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럼 맞대응하고 충돌하고 얼굴 붉히고 책상 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자는 얘기입니까? 국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다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론하셨으니까 뭐 짧게 하시면 듣겠습니다. 글쎄요, 그 맞대응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기싸움을 하면서 사실 강온을 그러니까 결합시키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는 누가 봐도 그 맞대응하지 않고 순순히 들어주겠다라는 갖다 바치겠다는 그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갖다 바치면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A 게임이 그 조선업이었는지 무슨 알래스카 LNG 64조 그걸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었는지 이건 알 수가 없죠. 명확하게 밝히질 않았으니까요. 네, 여의도 스피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